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최근에 선거를 치른 유럽 국가들이 급격한 우양우를 하면서 극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북유럽의 스웨덴과 또 이 핀란드를 비롯해 동유럽의 불가리아, 서유럽의 프랑스, 네덜란드, 그리고 남유럽의 스페인,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이 모두 극우 정당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민 위기와 경제 둔화 등의 위기감을 느낀 시민들이 우파, 극우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좌절감을 이해하지 못하면 유럽연합 전체 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입니다. 또 최근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가 비행 중에 승객에 의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불안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마다 비상구 관리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유럽이 최근 들어서 열리는 선거마다 우파 정당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표현하신 대로 최근 급격히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그래서 우양우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딱 들어맞는 요즘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두 곳에서 선거가 있었죠. 스페인이 어제 그 지방선거 치렀는데 국민당과 막스라는 당, 국민당과 막스당의 그 연합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국민당은 중도 우파의 제1야당이고요. 막스당은 극우 야당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보수 야당과 극우 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집권당, 스페인의 집권당인 사회노동당을 패배시킨 그런 지방선거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선거인데, 지방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열리는 이제 총선거도 비슷할 것이다는 예상입니다. 스페인 총선거는 이제 반년 뒤에 열리는데요. 총선에서 우파 정당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 어제 일요일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가 열려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미 지난 14일 2주 전 일요일 대통령 선거가 열렸는데, 그때 이제 과반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결선 투표로 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3위를 차지한 시안 오난 승리당 대표가 에르도안 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결국 결선 투표에서 예상대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시안 오난 승리당 대표가 바로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극우 인사입니다. 극우 인사. 그래서 이 에르도안 대통령도 굉장히 우파적인 인물인데, 또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통령 재선이 되는데 크게 또 기여를 한 인물이 또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극우 인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튀르키예 정부는 더욱더 극우적인 성향을 띨 가능성이 높다 하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극우 돌풍이 스페인과 튀르키예만의 현상이 아니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에서는 뭐 극우 돌풍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작년 9월 총선에서 우파 연합이 승리를 거두면서 중도 좌파 연합 집권당이 패배했고요. 핀란드도 올해 4월 총선에서 중도 우파 극우 정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중도 우파와 극우 정당이 이제 합쳐서 승리를 거뒀고, 역시 그 중도 좌파 집권당이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전부 다 좌파 정권에서 이제 우파 정권으로 넘어간 상황이고요. 서유럽 같은 경우 프랑스가 작년 6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리 르펜, 우리가 기억하는 그 극우 정당이 승리를 거뒀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지방선거에서 신생 우익 파퓰리즘 정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이제 우파들이 정권을 잡았고, 남유럽도 이탈리아 작년 9월 총선에서 100년 만에 극우 성향 총리가 집권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스페인이 어제 지방선거에서 우파와 극우 야당 연합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유럽 불가리아가 올해 4월 총선에서 극우 정당으로 약진했고, 유럽의 동쪽 끝에 있는 튀르키예가 민족주의를 앞세운 에르도안 대통령이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의 지지를 받아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북유럽, 서유럽, 남유럽, 동유럽, 동서남북 전부 다 지금 극우, 보수, 우익 돌풍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지난해와 올해 치른 네. 유럽 주요 국가들 선거 결과를 네. 보면은 뭐 말씀하신 네. 대로 동서남북 모두에서 우파 혹은 또 이 극우 정당이 승리를 했는데 네. 현재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좌파가 집권한 경우는 아주 극소수로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좌파 성향 집권당이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소수파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에 그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집권 세력이 우파냐 좌파냐만 가지고 따졌을 때 좌파가 집권한 국가가 굉장히 아주 소수가 돼버렸습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우파가 집권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우파가 집권한 국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좌파가 집권한 국가가 어느 국가냐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빠른데요. 좌파가 집권한 국가가 얼마 안 됩니다. 독일이 지금 좌파 국가고요.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고 남유럽의 포르투갈. 이 네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 지도를 놓고 이렇게 살펴보면 딱 네 나라가 지금 좌파 성향 정부 그 집권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파입니다. 영국, 뭐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뭐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불가리아, 튀르키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우파 세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유럽 하면은 좀 네. 사회적인 성향이 강하다 또는 진보적인 네.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분위기가 바뀌는 듯한 그런 바뀐 느낌입니다. 것 같아요. 예. 역시 그 탈냉전 이후에 사회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980년대 말에 그 베를린 장벽이 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그러면서 1990년대부터 이제 탈냉전이 본격화됐는데요. 그때부터 사회주의가 대세가 됐죠. 그러니까 좌파적 가치가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서 주류로 올라섰습니다. 그게 한 20-30년 가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우파로 기울고 있는데요. 세계화로 상징되는 우리 글로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글로벌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까? 글로벌이 당연한 것처럼, 네. 글로벌이 아주 정상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글로벌이 정상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요즘 유럽의 어떤 추세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든가 다자주의라든가 인도주의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탈냉전 이후에 이제는 무슨 이념을 가지고 적을 논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안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다 같이 잘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그 글로벌이 대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극우파, 우익, 포퓰리즘, 민족주의 이런 세력들이 소수로 밀렸어요.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래서 보수라든가 우익 포퓰리즘이라든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이제 군소 세력으로 전락해서 유럽에서는 지난 한 20-30년간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이 30여 년 만에 이제 유럽에서 지금 2020년대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 세계화 글로벌화가 뭔가 좀 종말을 맞고 있지 않은가 좀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서 다시 우파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유럽 네. 국가들이 전부가 다 이렇게 보수 쪽으로, 네. 우파 쪽으로,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예요? 예, 원인은 역시 세계화를 오래 해보니까 글로벌을 많이 해보니까 물론 뭐 글로벌을 하면서 세계화를 하면서 좋은 것도 있었겠지만 안 좋은 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30년을 계속 글로벌화 세계화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역시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이 갈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게 되고요. 이게 결국 그 사람들의 불만을 고조시키면서 이제 보수화를 불러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난민들 문제 아닙니까? 난민들 증가가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거부감이 확산됐고 그것에서 여러 가지가 파생됐어요. 난민이 왜 생겼습니까?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1990년대 초반, 2000년대 1990년대도 있었고 또 2000년대도 또 이렇게 침공했었죠. 그러면서 난민들 나왔고 또 아이시스가 테러리스트로서 극성을 부리면서 이에 또 대응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 전쟁터가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뭐 리비아 이런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쪽에서 많은 그 침공 전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이 주로 거기서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생한 난민들이 갈 곳이 유럽이었죠. 그렇죠. 내가 난민이라도 잘 사는 데 가야죠.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으로 다들 유럽으로 몰려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경제가 이제 점점 힘에 바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왔고 금융위기 사태 오면서 남유럽이 굉장히 흔들렸죠. 그리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남유럽 경제가 재정이 급격히 악화됐고요. 그래서 이 생활이 어려워진 유권자들이
극우 성향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주장에 그때부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게 민족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왜 다른 나라들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냐?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부터 잘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극우주의자들 주장이고 탈세계화. 그러니까 민족주의를 주장하려면 세계화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세계화는 민족주의와는 완전 상극이잖아요. 그리고 반엘리트주의. 엘리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일반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 그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설득력 있게 들리는 거죠.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계속되면서 세계화가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전쟁 등 때문에 물가가 급등했잖아요. 그런데 기존 사회주의 정당들은 그 해결책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 민중들이 볼 때는 미국 싫고 유럽연합도 싫고 나토도 싫은 겁니다. 얘네들이 지금 뭡니까? 그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지금 투표로 현실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토의 일원인데 유럽연합의 일원인데 결국 유럽연합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나토를 좋게 하기 위해서 미국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희생돼야 돼? 이게 지금 유럽인들의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필요 없고 유럽연합 필요 없고 나토 필요 없다. 그게 이제 극적으로 드러난 게 브렉시트 투표가 통과가 된 부분이었고요. 물론 뭐 지금 와서 영국에서 뭐 후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 됐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결국 유럽을 보수화 분위기로 이끌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이 되면은 유럽이 그 세계화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연합이 아니고 그냥 조각조각 나뉘어지는 네. 그런 현상으로 다시 그렇죠. 바뀌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뭐 사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는 그럴 수 있다. 물론 뭐 그렇게 조각조각 나뉘다가 또 그게 싫어지면 또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커지면 네. 다시 세계화로 갈지도 모르겠지만 네. 일단 지금은 세계화로 인한 그 힘듦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되겠다. 세계화는 이제 그만하자. 이게 대세인 것 같아요.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이란 말이 전 지구촌을 휩쓸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쁜 점도 정말 많았고요. 그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특히 불만이 이제 최고조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미국 중심으로 서방이 뭉치면서 러시아를 악으로 규정하면서 지금 전쟁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된다. 근데 유럽인들은 그래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지금 1년 이상 지금 뭐냐 이게 도대체. 우크라이나 하나 지키려고 우린 다 죽어 나가야 되냐. 이게 지금 유럽인들의 정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안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러시아를 왜 우리가 막아야 되고 우크라이나를 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왜 이걸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나토하고 유럽연합 때문 아니냐는 거죠. 유럽 국가들이 나토의 일원이고 유럽연합의 일원이다 보니까 미국이 휘두르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럽 사람들은 전쟁 빨리 끝내고 자기들이 지금 이 어려운 삶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이고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벗어나자. 우리가 전쟁 원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전쟁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보수 정당들, 극우 정당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 이제 유럽연합 탈퇴하고 나토 탈퇴하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계화란 명분으로 미국이 원하는 그런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느냐. 이제 이런 그 얘기고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죠. 유럽이 세계화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지금처럼 유럽을 미국이 좌지우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미국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도 지난 주말에 TV에서 뉴스에서 네, 가장 그렇죠. 많이 나온 장면이 바로 이게 아닌가. 이 아시아나 항공 이 탑승객이 네. 비상문을 열어 접수는 장면, 네. 그리고 또 거기서 체포되는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네. 가장 많이 보여진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탑승객은 지금 구속이 됐죠. 그렇죠. 오늘 뭐 이미 보도해드린 대로 네. 구속이 됐죠. 그 경찰 조사에서 30대 남성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행동했을까 가장 궁금했는데 너무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도착 아직 안 했다고 그래서 답답해서 문을 열었다는 얘기했고 그 왜 그런 행동했냐. 실직을 했고 최근에 직장을 잃었고 그 스트레스가 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참 네.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시간이 최고 한 2분 정도 네. 남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타봐서 알겠습니다만은 비행 중에 비상구 여는 거가 그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승무원 아니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 비상구를 열 수 있을까요? 비상구는 수동으로 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상 상황이 네네. 닥쳤을 때 열 수 있기 때문에 열 수는 있는데 네. 그러나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하지만 네. 높은 위치에 사실 높은 위치에서 비행을 한창 할 때 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기류 때문에 수동으로 열 수 있다고 하지만 기류가 워낙 강해서 밖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공기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착륙 5분 전에 지금 열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고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태에서 고도가 낮아지면 공기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이번에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고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밖에서 공기 압력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게 열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비행기 탈 때 보면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젊은 남성들 특히 등치가 좀 좋은 네. 건장한 남성들만 이 비상구 그 옆에. 근처에다가 네. 이렇게 자리를 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문 옆 좌석은 비상 상황에서 열어야 되기 열어야 때문에요. 되니까. 그래서 그걸 힘으로 열 수 있는 그래서 최영호 앵커 말씀하신 대로 좀 건장한 남성들에게 주로 주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힘만 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능통하게 구사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그래서 그 예약할 때도 얼굴 보지 않고는 절대 팔지 않는다 그래요. 이 비상문 옆 좌석은. 예, 체크인 할 때 얼굴 보고 그리고 간단한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야, 이 사람은 안심하고 비상문 옆 좌석 자리에 맡겨도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만 판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아예 승무원만 열 수 있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예, 이번 네. 사태 보면서 왜 이걸 열게 하느냐는데 비상문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돼요. 비상문이라는 거는 비상 상황에서 열 수 있어야 됩니다. 탈출하기 누구든지 열수 위해서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야 되죠. 승무원만 열 수 있게 하면 비상 상황에서 승무원이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리고 승무원이 심한 부상을 당해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면 승무원이 그러네요.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탑승객들이 꼼짝없이 그 안에 갇혀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비상문은 누구나 열 수 있어야 된다. 다만 그렇군요. 관리를 제대로 해서 이번과 같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무나 열 수 있게는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항공사들의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유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비상문 옆에 앉을 수 있지만 그때 그 승무원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당신이 역할을 맞아요.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설명해 줘요. 설명해 주고요.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계속 앉아도 되지만 나 그거 싫은데 못 하겠는데 그러면 옮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능력이라든 그 좀 관리 같은 거는 좀 맞아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